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아까 저도 좀 강남역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끝나고 지금 와서 이제 조금 잔디 관련한 거 들었는데 저도 선산도 있거든요. 거기서 잔디 때가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힌트를 좀 얻고 큰 도움이 돼서 저도 갑니다. 얼떨결에 저도 도움을 받고 하는데 여러분께 또 역시 이번 시간이 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금 지식인데 사실은 뭐 워낙 세금 관련한 내용은 방대하고 또 그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몇 가지만 여러분들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부동산 아는 만큼 돈이 되는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이요. 자, 꼭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팁만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먼저 질문이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팔면 세금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인데 이 사연글 한번 보시면요. 부모님이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이미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를 요거 이제 그냥 필요 없으니까 요거 이제 팔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한 푼도 안 내도 될까요? 양도세를? 아닌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낼 수도 있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달라졌죠? 자,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내에요.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과 관계없이 비과세는 아니고요. 비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게 비과세예요. 아예 처음부터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 이게 비과세거든요. 감면이라는 것은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이런 거고, 비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 완벽하게 요건을 갖췄어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수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 죄다시 많았다가 다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강남 3구,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대상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요? 2년 거주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일반인들이 잘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과거에 많이들 지정됐었잖아요. 서울은 전 지역 다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주택을 팔 때 거주 요건은 전혀 이제 2년 거주 요건은 전혀 상관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취득 당시가 취득 당시에 내가 서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그 당시에 내가 주택을 산 거였어요. 그러면 그 주택은 보유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해제가 됐어도 2년 거주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걸 오해하는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서울 해제됐으니까 그냥 2년 거주 요건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던 지역은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 비과세는 아닙니다.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양도차익이라는 것은 양도세에서 양도가액,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라고 해서 취득한 가격에다가 뭐 취득세 낸 거라든가 또 집 수리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필요경비를 뺀 것이 양도차익이거든요. 그 양도차익이 이제 영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원이 돼서 납부할세액이 양도차익이 없게 돼가지고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판가격에서 취득가격 등 필요경비를 뺐더니 양도차익이 0. 그래서 양도세가 안 되는 거지, 과세가 안 되는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하는 비과세는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이걸 상속받은 주택을 갖고 있다 팔면서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이죠. 내가 파는 가격, 매도 가격, 파는 가격인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가액에서요. 취득가액 같은 이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구해요. 근데 이때 양도가액은 뭐가 되냐면 내가 이번에 상속받은 주택을 내가 한 2달 만에 이제 팝니다. 그 파는 가격이고요. 이번에 취득가격은 어떤 거냐면 자 상속 개시일 현재요. 피상수인 돌아가신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세에서는 이제 시가라고 하고 소위 그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 같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증여받았을 때 그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하고 그러거든요. 시가 인정이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시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상속 개시일 전후로 해서 6개월 내에 만약에 매매가 있었으면 그 매매 사례가액, 감정받은 게 있으면 감정가액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가라고 하고 이것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기회 있으면 제가 또 우리 새사대 이제 가끔씩 제가 1년에 한 번씩 경매 연구회 분들과 함께 이제 특강 같은 것도 가끔씩 하는데 제가 이제 매년 다양하게 이제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면은 상속받은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증여받은 거 이런 것들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같은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가액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그런데요 이 감정가액을 잘 활용해 놓으면 그러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자 그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가액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상속개시일 전후로 해서 6개월 내 매매가 있었으면 매매가액 감정받은 게 있으면 감정가액 이것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내가 상속받은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내에 이제 팝니다. 그 판 가격이 매도 가격이 10억이에요. 내가 판 가격이 그럼 취득 가격은 어떤 게 되느냐면 내가 이번에 파는 매도 가액이 매매 사례 가액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자 취득 가액은 상속 개시일 전후로 해서 요 아까 매매가 있었으면 매매 사례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파는 이 10억 원 이게 상속기일 전후 6개월 내 이게 매매 사례가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는 가격 10억, 취득가액도 이번에 파는 매매 사례가액 10억 원이 취득가액이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얼마가 돼? 빵원. 자, 그래서 양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매도한 이 양도 가격 있잖아요. 이게 매매 사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곧 취득 가격이 되고 그래서 이게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0원이 돼 가지고 양도세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질문이 아까 애초에 이거였죠.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팔면 세금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그랬는데 자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요. 꼭 주의할 것은 상속개시일부터 반드시 몇 개월 내에 팔아야 돼? 6개월 내에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돼가지고 양도차익 0원 그래서 양도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부터 상속을 받았다 자 주택 같은 거 그러면 자 언제 상속받은 그런 것들은 언제 팔아야 한다고요? 6개월 내에 반드시 파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8년 제촌 자격농지라고 해서 혹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원래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제촌 거주하면서 작용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세 우리 감면해 줍니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줘요. 5년 범위 내에서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내가 상속받고 나서 이게 만약에 3년 내 이것을 팔게 되면요. 상속받고 나서 3년 내에 팔게 되면 부모님의 자경기간, 8년 자경기간을 내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8년 자경한 그런 것처럼 내가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일반 경우와 똑같이 양도세 계산해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8년 제천 장영농지 부모님이 오랫동안 농사졌던 농지를, 시골의 농지를 내가 상속받았다. 그럼 몇 년 내에 팔고? 3년 내에 팔아야 되고, 상속 개시부터. 자,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상속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 6개월 내에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6개월 내에 팔면 그러면 세금을 안 내게 된다는 거. 요거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원래부터 난 이런 걸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난 원래. 없으신가요? 실무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우리 원래 세사대 원래 우리 학부에 특히 뭐 경매, 중개 뭐 이런 쪽 우리 분들은 실무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웬만큼 알고 계실 텐데 저쪽 보니까 그래도 알고 계신 것 같다 보니까 실무에 계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실무에 계신 분들 그런 건가요? 자, 하기는 보면은 하기는 제가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실무 강의를 할 때 보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 하면은 특히 양도소득세 하면 사람들이 눈을 반짝거리고 많이 잘 듣는데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을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하고 그러는데 자, 난 받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본인도 받을 희망을 갖고 또 그다음에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도움이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우리 상속 증여와 관련한 상속받은 것, 증여받은 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위주로 좀 오늘 좀 특별히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받을까요? 상속받을까요? 이것도 이제 많이 질문 제가 이제 많이 수강생들한테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여받을까요? 상속받을까요? 이걸 많이 받습니다. 사연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여러 지병이 있으신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증여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좋을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아직 이거 강의 안 들으셔서 내 생각에는 상속받는 게 절세에 더 좋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속받는 게 절세 유리할 것 같다. 아니다. 자, 나중에 형제들 간에 또 싸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지금 증여받는 게 절세도 그렇고 미리 지금 증여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증여파. 좋습니다. 빨리 받는 게 좋다. 좋습니다. 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액수에 따라서요. 물론 뭐 그 액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증여 공제액이나 상속 공제액이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의견이 좀 비슷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또 상속받을 것인가 증여받을 것인가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계산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상속세 우리가 계산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15억짜리를 상속받았어요. 15억을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5억이다. 그러면 상속세 계산은 일단 비과세나 뭐 채무 없다고 치고요. 가정하고 상속공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배우자가 물론 있을 때요. 배우자 공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해도 일단 5억 원을 배우자 몫으로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몫으로 해가지고 일괄 공제라고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0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치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이제 얼마냐면 자,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뺐으니까 5억이 나오죠. 여기다가 세율은 이제 우리 상속세나 증여세 세율이 10에서 50%까지 적용되는데 우리 작년에 이제 2014년도에 정부에서 여당에서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하겠다 막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안 됐고, 그래서 종전과 똑같이요. 10에서 50%까지인데, 자, 1억 원 이하는 우리가 10%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1억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돼요. 5억 원까지는. 그러면 누진공제 여기서 이제 1,000만 원 하고 그러면 산출세액이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속 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만 해도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세액공제라고 그래서 3% 그래서 27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결정세액이 8,730만 원이 나오잖아요. 뭐 신고납부 불성실한 거 없다고 했으면 가산세 없으니까 최종 납부세액이 8,73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억짜리를 상속받았고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자, 상속세 납부할 수 있게 나옵니다. 지금
깜짝 놀라면서 지금 오우 막 그런 분이 계시는데 15억짜리 받았는데 8천만 원, 거의 1억까지는 이 정도는 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세와 한번 바로 비교해 볼게요. 증여세 같으면 자, 제가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오타가 있네요 여기. 자, 증여재산가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5억이고요. 증여받은 재산가액입니다. 자, 다른 거 비과세 다른 거 없다고 하고, 그러면 증여 받았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우자 빼고 직계 존비속간에는 우리가 5천만 원을 증여 공제받을 수 있죠. 증여세 부담 없이.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14억 5천만 원이 돼요. 여기다 세율은 그러니까 40%가 적용돼요. 지금 누진구 공제 1억 6천만 원 빼면 산출세액이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신고했다고 하고요. 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만 해도 여기 이제 세액공제 1260만 원 세액공제 받아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4억 74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다고 했을 때 자, 납부수액이 4억 74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상속세는 얼마예요? 8,730만 원이고, 증여받았을 때 똑같이 15억짜리를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는 4억 74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큰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론 나왔네. 결론 나왔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유리하다? 자, 상속받는 것이 증여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하면은 이제 아까 그 사연 글이 그런 건데요. 실제 질문 받았던 건데요. 부모님이 연세가 90세 넘고 질병이 있으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기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기 기다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증여받을 때 자기가 혼자면 문제가 아닌데 부모님이 특별히 어떤 자녀를 편애해 가지고 막 주시려고 해요. 다른 자녀들한테 안 주고.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제가 그래서 디테일하게 실생활 관련해서는 요거를 내가 그냥 당장 급하지 않고 돈이, 그 다음에 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부모님 연세 많으시고 그러면 그냥 상속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속받는 게 취득세 같은 세금도 부동산 같은 거 취득했을 때 증여로 취득했을 때보다는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세금이 더 작습니다. 취득세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후에 다툼이 생길 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부모님 당장 급한 거 아니다 돈이, 그러면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상속받아서 하는 게 상속세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도요? 취득세 같은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상속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나중에 향후에 형제 간에 분쟁이 생길 것 같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다 대충 들어봤더니, 그러면 그때 그냥 그러면 세금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증여받아서 빨리 내 거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속받는 게 좋을까요? 증여받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다? 상속받는 게 좋습니다. 절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증여받을까요? 상속받을까요? 결론 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절세 유리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질문 주셨듯이 증여나 상속받은 액수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상속받는 게 유리하다. 또 세 번째 우리 사연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이거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사연글.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략 2억 원 정도를 부모님께 빌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내가 집 사는데 돈을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주셨어요. 계좌이체 쫙 해가지고 2억 원을. 그러면 증여세가 2억 원에 다른 거 증여 공제 부모 자식 간에 부모 간에는 5천만 원 증여 공제 받습니다. 2억에서 5천만 원 공제 받으니까 1억 5천에 20%의 증여세 예정돼요. 그러니까 신고세 공제 물론 한다고 해도요. 세금이 많이 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단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게 녹화가 되죠? 녹화가 되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기가 이 세사대 명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렇죠. 그래야죠. 제가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세사대 명예를 위해서 제가 더 좀 저기 심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잔머리를 쓰죠. 부모님한테는 실제로 증여받는 건데 돈 빌리는 거로 이렇게 쓰면 하면 어떨까요? 부모님 그래가지고 차용증 그렇게 쓰면 어떨까요? 차용증 써가지고 부모님이 나한테 돈 빌려주면, 그래서 뭐 이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용증 만들어가지고 자 원금 상환은 언제까지 뭐 몇 년 거치를 몇 년 해야겠다. 그리고 이자는 몇 프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용증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차용증 쓴 거 갖고는 세무당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큰 돈이 오가면은 은행 계좌가 오가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국세청에서 일단 이게 자 컴퓨터가 그런 것들은 뽑아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과에서 이제 그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그러면 아이고 무슨 저 증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 진짜 어떤 금전 대차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차용증을 딱 내밀어요. 그런 거는 세무서에서 믿지 않습니다. 차용증부터 누구나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자 그러면은 돈을 진짜로요 빌리는 것으로 실제 빌리는 경우도 많죠,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너머의 어떤 그런 힌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제가 요게 정석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한테 2억 원까지 진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지 요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죄송합니다. 먼저 넘어가 버렸네요. 자, 부모에게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과세당국은요 적정 이자율이라고 해가지고 연 4.6% 요거를 이제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이 근데 1,000만 원 이상이면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대로 요게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4.6%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자, 부모님께 만약에 2억 원을 빌린 경우에 원금 2억 원에 연 이자율 4.6% 적용하면 매년 이자가 이제 9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한번 보시면 답변 봅니다. 여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 정도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략요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차용증 그냥 쓰는 그런 거 갖고는 세무당국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자, 다만 낮은 이자율을 받거나 원금의 일부를 중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확실하냐면 공증을 받는 게 좋고요. 또 실제적으로 원금이라든가 이자 일부를 이자를 낮은 이자율로 2.7% 정도로 했다 그러면 그런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그 통장에 가끔씩이라도 매달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계좌 부모님 계좌로 보내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공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공증 비용이 부담되면 우체국의 내용 증명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세무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 빌렸다는 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면서 어떻든 간에 원금의 일부를 이렇게 뭐 상환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자를 상환하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든 간에 2억 원까지는 대략적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얼마까지요? 한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는 일단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차용증이라든가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돈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이자면 어쩔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자도 한 2.7%까지 괜찮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씩 부모님 계좌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만약에 그 증빙이 안 되면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죠. 예. 자, 네 번째 사연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는 한 20분 되면 스트레칭 한 번씩 하거든요.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예.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천재가 계속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천재가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천재가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된답니다. 천재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린 당연히 안 되지. 저희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본 건데, 저희 같은 보통 서민들은 그냥 천재 아니면 보통 저희들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집중할 수 있답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 1시간씩 그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본 거지, 뇌는 한 20분 지나면 바로 딴 생각납니다. 집중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한 20, 30분마다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네 번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증여 공제액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나요? 그런데 아까 이제 증여세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중에서 부족한 돈을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증여받을 수 있는 그 공제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얼마를 우리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대충은 이제 알고 계신데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증여 공제액을 활용한 절세 전략 한번 보시면요, 먼저 여기 증여 공제액을 숙지하고 공제금액 이하에서 이제 증여하시면 되는데, 배우자 사실혼 관계 있는 자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는 항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는 건 어느 거냐면 그 같이 그냥 집에 눈이 맞아가지고 같은 집에 사는 거, 이건 뭡니까? 동거입니다. 이건 법적인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사실혼 관계는 혼인, 우리가 결혼식도 했죠. 결혼식도 하고, 자, 아까 청첩장도 만들어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식장, 뭐 결혼식 올린 그런 증거 자료들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자, 그런데 혼인 신고만 법적으로 안 하는 관계죠. 사실혼 관계 있는 자는 안 됩니다. 법률 혼이 돼 있어야 되고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6억 원까지는 배우자가 낸 증여 공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계 존속 부모로부터 우리가 5천만 원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나온 게, 혼인일 전후로 해서 2년 내, 그러니까 혼인 전 2년, 혼인한 후 2년이죠. 그러니까 토탈 4년이네요. 또 자녀 출생일로부터 출생하고 나서 2년, 입양했을 때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5천만 원 요것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얼마요? 1억 원을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그러면 여러분요,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남자요, 자기 남자 쪽 자기 부모로부터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혼인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도 또 자기 친정으로부터 얼마?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각각 증여 공제액이 얼마씩이었어요? 5천만 원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이 합치면 신혼부부 자녀 가정에 얼마? 3억 원까지 우리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부모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요, 계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계부나 계모도 여기에 5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얼마? 2천만 원까지 우리가 증여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자녀들한테 우리가 흔히 자녀들한테는 10년 주기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통장 만들어 가지고 얼마씩이요? 2천만 원씩 계속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됐을 때 또 증여세 부담 없이 도움이 되고, 그게 또 이자를 낳겠죠. 그거로 또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굴리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어떤 증여세 부담 없이 나중에 자녀한테 뭔가를 또 도움을 또 더 줬을 때 그런 것이 자금 출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리미리 원래 10년 단위로 계속 증여하는 거예요.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자식이 부모한테도 줄 수 있고, 배우자 직계 존속이 아닌 6촌 이내 혈족이라든가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우리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좀 저기 한데,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 이런 것도 최근에 보면 어떤 수강생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모하고 고모는, 일단 이모부터. 이모는 혈족입니까, 인척입니까? 네? 저쪽에 인자가 들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혈족은 피가 섞인 거잖아요. 이모는 나랑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섞였습니다. 엄마 쪽으로 피가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저 우리 자 그러니까 혈족입니다. 이모. 자 그다음에 고모 혈족입니까 인척입니까? 고모도 혈족입니다. 아빠 쪽으로 피가 섞였잖아요. 근데 고모부는요. 고모부는 혼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인척이죠. 그러니까 고모부는 나하고 피 안 섞였죠. 인척입니다. 혼인 관계로 맺어졌고 또 이모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관계에서 혈족, 육촌인의 혈족하고 그 다음에 사촌인의 인척으로부터는 우리가 1,000만 원까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하고 외손자 관계는 직계 좀비속 관계입니다. 근데 시부모하고 며느리는 자 뭡니까? 기타 친족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친족이고 그러니까 기타 친족이니까 시부모님한테 얼마 증여받을 수 있어요? 예? 얼마? 1,000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여세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1,000만 원씩 떡떡 증여 공제가 한돈에서 증여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죠. 당연히. 자 그럴 때 또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돈을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모 전직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데 제가 뉴스 보니까 이거 이제 자금 출처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뱃돈으로 받은 돈을 불려가지고 건물을 사고 막 그랬더라고요. 세뱃돈으로 받은 것을 불렸다. 어떤 자녀가 뭐 그런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 황당한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요. 그것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세무서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으로 받은 돈을 그걸 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산을 막 불려가지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하고 막 그래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 10년 뭐 정도 이상의 어떤 기간에 그 돈이 굴러간 걸 세무당국에서 일일이 근거를 입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황당한 거짓말이지만 세무당국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뱃돈으로 받아서 돈을 불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미리.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급적 빨리 증여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 태어나면 제일 먼저 통장부터 만들어줍니다. 돌 됐다 그러면 통장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증여 공제 한돈에서 계속 넣어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미성년자 2,000만 원, 10년 단위로 초등 들어갈 때 2,000만 원, 계속.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2,000만 원. 그다음에 성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5,000만 원씩. 그래서 이런 것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것을 돈을 활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집 사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남 받을 게 없는데 그러지 말고 주변에 돈 줄 생각하시면서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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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이면 뭐 1,000만 원 준데 갑자기 1년 만에 2천만 원 넘어갔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 아니 그 가상자산이 받았는데 그 당시 팔아야지 뭐 2천만 원이 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10년 안에 막 떠버리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게 어차피 그 자산이 증식이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애초에 그 받은 그것이 내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로 계산하는 거니까 증여일 당시 재산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재산이 막 돈이 굴러간 거잖아요. 불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죠. 증여세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증여한 돈이 세뱃돈을 갖고서 돈을 불려가지고 내가 건물을 샀다 이렇게 하는 황당한 거짓말도 세무당국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지. 증여 당시로 증여세가 부과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증여할 때는 근데 부동산 취득할 때 여러분 네? 4시 42분이요? 아까 우리 먼저 교수님이 이렇게 열광하시다가 여기 있구나. 25분 된 건가요, 저는? 25분 남았어요. 25분 남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일단 시간 넘어가면 안 되고 빨리 끝내야죠, 그래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금 출처 조사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요거 그 국세청 요게 이제 국세청 말하자면 예규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증여세 부담이라든가 취득세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자,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세대주인 경우에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 구입할 때는 2억 원까지 자금 출처조사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5천만 원까지 자금 출처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0세 이상인 자는 적어도 4억, 40대 되면은 4억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4억까지는 자금 출처조사 받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할 때요. 기타 자산은 1억 원 이상이요. 그 다음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30세 이상인 자는 1억 원 정도까지 이제 자금 출처 받지 않고요. 자, 기타는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40세 이상인 자는 2억 원 이상까지 세대주가 아닐 때 자금 출처조사 받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인 자 기본적으로 주택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자산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자금 출처조사 받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사전 검토 결과요, 증여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수작업으로 다 조사과 직원들이 걸렀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AI 시대잖아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조세 포털 혐의가 있는 그런 거래 유형은 일단 컴퓨터에 다 입력해가지고 컴퓨터가 일단 걸러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걸러놓은 걸 쌓아놓고 조사과에서 조사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검토 결과 증여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취득 자금을 소명해야 되는데, 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는 소명 안 해도 돼요. 100%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만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100%는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단순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 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보죠?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3살 된 애였나? 돌된 애가 강남에 100억, 거의 100억짜리 보니까 건물 산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무조건 100%다 세무당국에서 미성년자가 뭐 부동산을 사거나 그러면 미성년자 명의로 그럼 무조건 세무서 조사과에서 무조건 그건 우선적으로 그냥 다 봅니다. 근데 그 거래 자체를 처음에 누가 걸러내냐면, 처음에 애초에다 컴퓨터가 그 취득자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컴퓨터가 걸러내니까 옛날 같지 않고 바로 그냥 세무당국에서 바로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최저 10에서 50%까지 증여세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잦은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또 가산세까지 또 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취득할 때 만약에 입증을 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거.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에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요, 입증되는 서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같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가, 사업소득 같으면 소득세 신고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니까 차입금은 부채증명서. 여러분 은행에 돈 빌려본 분들은 이 부채증명서 혹시 띄워보신 적 있나요? 이거 부채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에 입증되는 서류들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는 사적인 차용증이나 계약서, 영수증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예금통장 사본이라든가 무통장 입금증이라든가 금융거래 자료를 항상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야지 세무당국에서 이거를 인정해 줍니다. 증여 공제액을 활용한 절세를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신혼부부 가정이 부모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얼마까지 최대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금액 3억. 벌써 결론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혼인 중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금액이 부부가 각각 1억 원 공제받죠.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2억 원까지 각자 받을 수 있고, 기존 또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단위로 해서 5천만 원씩 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시부모님으로부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얼마? 1,000만 원. 또 그 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또 내 와이프는 내 와이프 역시 시부모님한테 이제 1,000만 원 받죠. 저는 장인어른부터 1,000만 원 받죠. 그러니까 요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억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이제 과세지 않고 뭐 추가로 잔머리를 쓰면 좀 더 우리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혼인 한 날 전후로 해서 2년 내에 요거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자녀 출산하고 나서 또 아까 2년 내에 출산한 자녀한테 또 우리가 1억까지 또 증여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증여 공제액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가정 최대 3억 원, 또 잔머리를 쓰면 좀 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혼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정 내용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요번에 작년 11월 달에 개정된 게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일세 들여본다 이런 게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래서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여세 부담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지 않는 것이 12억까지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부과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혜택이 많이 있어요. 세공제 혜택도 있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그런데 이제 혼인을 합니다.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집 한 채. 그래서 혼인해서 2주택이 됐을 때요. 집 없이 시작하는 수많은 서민 신혼부부 가정을 생각하면 이런 집은 종합부동산세 부과해도 될 것 같은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기 전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았는데 혼인해서 2주택 됐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안 주면 그렇잖아도 결혼도 안 하는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상 불이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한 날로부터 종전에는 5년 동안 각각 1세 들어봐가지고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혜택을 봤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10년으로 이제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그 혼인해서 2주택자인 사람들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요거는 신청 안 해도 돼요. 웬만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세무서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신청 없이 그냥 혼인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에서요. 자, 남자 여자가 집 한 채씩 갖고 혼인했습니다. 그래서 2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자, 10년 내 주택 2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혼인은 5년이었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번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는 10년 동안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혼인도 몇 년 동안?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것도 갑자기 혼인을 보니까 생각나네요. 이 개정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세대 분리를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요. 이것도 이제 실생활에서 제가 또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이것도 실수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용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도한 후 1년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1억 원이 넘는 양도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받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산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1년 전에 서울의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27세 미혼인 아들을 위해서 서울의 다세대 원룸을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주민등록지를 서울 그 다세대 원룸으로 옮겼죠. 자, 그랬을 때 옮겼고요.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건가요? 자, 요 사례에서는 이제 이런 사례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자, 자녀 주소를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길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1세대라고 하는데 흔히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딴 데로 해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된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느냐? 세대 분리가 안 됐으니까 부산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이 집은 2주택이 돼서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된 거고, 또 제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까지 왕창 맞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바뀌었네 또 다른 거로. 자, 보겠습니다. 똑같은 분리가 가능한 자녀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단독 세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독 세대,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0세 이상이어야 돼요.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노처녀, 노총각 30세 이상이다. 그럼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주민으로 옮겨 놓으면 세대 분리 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죽고 없어서 혼자 돼서 이혼해서, 자, 이 경우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지만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엔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 탁구 신동 누구죠? 탁구 신동.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금메달은 못 땄구나. 신유빈. 네. 신유빈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그런 신유빈이는 세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예외가 물론 있어요. 자, 이 맞박이 피도 마른 녀석이 결혼했다거나 사고 쳐서 그래서 결혼했다거나, 자, 다 죽고 없다거나 그러면 이제 세대 분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예외가 있지만,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시면 일단 여기 보세요.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서 세 번째는 나이가 30세가 안 돼도 일정한 소득세법상에 이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까 27세 그 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녔어요. 소득이 일정한 소득이 돼요. 그러면 30세 안 됐어도 다세대 주택 사주면서 그쪽으로 주소 옮겼을 때 세대 분리가 됐어요. 30세가 안 됐어도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이거는 나이가 30세가 안 됐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아까 그 사례에서 그 친구는 뭐였어요? 직업이? 학생이었지. 그 석사, 박사 가서 밟으려고 하잖아요. 학생이에요, 학생.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나이가 30세가 안 됐었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었죠? 학생이라?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예? 요 소득. 자,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얼마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저한테 있는데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게 빨라요. 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따라 쭉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30세가 안 됐어도 이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되는데, 아까 그 사례에서는 30세도 안 되고 소득세법상의 소득도 없고, 그래서 주소를 아무리 옮겨놨어도 세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할 때는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 자, 5번째입니다, 여러분. 증여 공제액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나요? 그런데 자, 세무당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면, 이거 제가 어제 새벽에 하면서 이걸 또 잘못했네요. 자, 5번 질문 바꿨어야 했는데, 자, 아까 그 질문입니다. 세대 분리에 관한 거예요. 세무당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 없고 그저 학생이었죠. 미혼의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따로 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동일한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는 1세대 2주택 양도가 돼가지고 양도세가 과세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산세도 부과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항상 세대 분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 시 한 편이 나오네. 저는 항상 강의 처음 만나면 시부터 한 편 이렇게 들이댑니다. 희망가, 문병난,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하는 꽃망울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끊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제가 항상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세사대 학생들도 그렇고 제 강의 고시학원에서도 그렇고요, 인강수강생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한테 항상 뭐냐면 힘들더라도 그 고비를 잘 견뎌내면 반드시 인생의 기회는 온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나는 해낸다. 그렇게 하면 말의 씨가 돼서 잘 된다. 자꾸 패배감에서 안 된다, 또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인생에 굴곡이 있고 공부도 굴곡이 있다. 그래서 견뎌내면 된다.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요, 자, 이렇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는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사대 학우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또 교직원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마디만 더요. 자, 요 얘기 중요한 건데, 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시련이 겹쳐서 올 때도 있죠.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묵묵히 준비하면 반드시 인생의 기회도 오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저의 또 세사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또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가 안 끝났어요. 선물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녹화 안 끝난 거예요? 아까 하고자 했던